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아요?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내가 내 남편 장례식장 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부인인 내가 와야지. 그럼 누가 와? 당연히 엄마가 오셔야죠. 형이 엄마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놀라서 그랬나 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실 거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좀 주시죠. 연락?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다 이사 갔으면서 어디로 연락을 해? 내가 발리에서 돌아올까 봐 네 아버지랑 살던 집도 다 팔아버린 거 아니냐? 오늘 사연은 장례식장에서 엄마와 아들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얼핏 들어도 자식들이 몹쓸 짓을 해서 어머니분이 크게 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인생 라디오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줄에 들어선 여자입니다. 저는 첫 결혼 후 6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를 가졌지만 출산을 앞두고 있을 무렵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게다가 유산만 된 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시댁 어른들은 물론이고 저를 아껴주던 남편도 한순간에 돌아서더군요. 시댁 어른들과 남편에게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도 제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애를 못 낳아 시댁에서 쫓겨난 딸을 부끄러워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동네에 소문이 날까 안절부절하셨죠.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몰래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모르는 동네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자리를 잡고 살게 됐네요. 그리고 여러 군데 일할 곳을 찾아보다가 집 근처 큰 공장의 경리로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사장님 아들들이 자주 놀러 왔습니다. 아들 삼형제였는데 장난기 많으면서도 모두 순수한 아이들이었어요. 일주일에 3-4번은 꼭 공장에 놀러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천진난만한 아이들로 보였던 아이들이 매일같이 아버지 회사에 올 수밖에 없는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인즉 아이들 엄마,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애들이 집보다는 아빠가 있는 공장에 와 있는다는 거였어요. 그때 막내가 5살로 한창 엄마 품에 있을 나이인데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우면 여기에 와 있을까 싶어 제 맘이 다 아팠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볼 때마다 엄마처럼 누나처럼 놀아주면서 친해지게 됐습니다. 막내와 친해지자 위에 형들과도 친해졌고 아이들은 저를 경리 누나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하루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사장님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애들이 저를 만나러 간다고 나갔는데 길을 잃은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니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는 건데 혹시라도 나쁜 일 생긴 건 아닌지 마음이 너무 불안해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뛰쳐나와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1시간 넘게 동네를 뛰어다니다가 버스 정류장 앞에 쪼르르 앉아있는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애들도 길을 잃고 무서웠는지 저를 보자마자 누나하고 부르며 막 울더군요. 저도 애들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한 품에 끌어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아이들을 사장님 댁에 데려다 줬습니다. 사장님과 사장님 어머님은 경리 아가씨 덕에 살았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며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사장님과도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저보다 10살 이상 위였는데 제가 혼자 산다는 걸 알고 큰오빠처럼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좋은 감정을 갖게 됐고 재혼까지 하게 됐어요. 솔직히 재혼을 결정하기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건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친한 누나로 지내는 것과 새엄마가 되는 건 다른 문제니 말이죠. 애들이 나를 잘 받아줄 수 있을지,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괜히 내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많이 망설였었어요.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아이들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줬네요. 재혼을 결정하고 정식으로 사장님 댁에 인사하러 갔던 날 애들은 제 손을 잡으면서 정말 엄마가 되는 게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누나, 할머니가 그러는데 누나가 이제 우리 새엄마가 될 거래. 진짜야? 진짜 누나가 우리 엄마 되는 거 맞아? 응. 재호는 어때? 누나가 재호 엄마 돼도 괜찮아? 응, 나는 너무 좋아. 나 엄마 없다고 애들이 맨날 놀렸는데 이제 엄마 생기는 거잖아. 애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형들도 다 좋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들의 환영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사장님과 저는 부부가 됐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제가 낳은 친자식들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시어머님도 애들 친모가 살아있다고 해도 너 이상으로 키울 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은 제가 불임이 된 게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만큼 아들들에게 더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건 아니었어도 어디 하나 다치면 내 생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키웠죠. 제가 최선을 다한 만큼 아들들도 저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아들 셋 다 엄마 덕분에 우리 삼형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 감사하다고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아들들 셋 다 결혼해 며느리를 봤는데 자식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들도 저에게 참 잘했어요. 사람들이 친자식 없어 아쉽지 않냐고 묻곤 했었는데 맹세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었어요. 우리 아들들이 친자식 이상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남편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가끔 우리 자식들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남편과 말다툼을 했네요. 우리 아들들이 어디 그럴 애들이냐고 어떻게 자식을 못 믿냐고 남편과 다퉜어요. 평생 사업을 해온 성격 탓이려니 생각하며 넘겼죠. 우리 남편은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이 좀 있었습니다. 신경 써서 건강관리를 했는데도 나이가 드니 고혈압 합병증이 오더군요. 여러 합병증을 겪으면서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루는 변호사를 집으로 부르더니 유언장을 작성했고 제게도 그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남긴 유언장을 천천히 살펴보는데 이상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죽으면 부인과 아들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되 새엄마를 버리는 자식이라면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을 보는데 어쩜 아버지란 사람이 이럴 수 있는지 화가 나더군요. 여보, 유언장 이거 당장 고쳐요. 애들이 알아봐요. 아버지란 사람한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알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요. 당신이 사람 못 믿는 성격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자식들한테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요? 당신한테 내가 늘 말했잖아.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없는 거라고. 애들이 지금이야 당신한테 잘한다고 해도 나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더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여보, 내가 40년 가까이 우리 애들을 봐왔는데 아들들 성품을 모르겠어요. 남의 집 자식들이야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아들들은 그럴 일 없어요. 나는 이거 인정 못하니까 당신도 다시 생각해봐요. 사모님 진정하시고 사장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아드님들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돈 앞에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걸 아시니까 사장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고요. 최 변호사님도 똑같아요. 저 사람이 저러면 좀 말려줘야지. 그걸 듣고만 있어요? 아무튼 나는 이거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요. 남편과 사는 동안 그렇게 언성 높여 싸워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 앞에서 그렇게 냉정한 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아들들이 아버지 속내를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 걱정뿐이었죠. 남편도 그날 이후로는 다시 그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남편 건강은 어느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다 보니 남편만이 아니라 제 건강도 자신할 수 없었어요. 60대가 되니까 무서울 정도로 아픈 곳이 늘어나더군요. 젊었을 때는 시력도 정말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이 뿌옇고 잘 보이지 않았어요. 병원에 가보니 백내장이라고 더 안 좋아지면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시력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나도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싶어 좀 서글퍼졌습니다. 제가 백내장이라는 걸 알고 아들 며느리들이 다 한 집에 모였습니다. 나이 들면 백내장 같은 건 흔하게 겪는 일이라고 유난 떨 필요 없다고 했는데 자식들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새아들과 며느리들 모두 걱정스런 표정으로 저를 대하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집에서 저녁 한 끼 같이 먹는데 자식들이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부모님 조금이라도 건강하실 때 해외 어디 다녀오는 거 어때?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 더 편찮아지시면 멀리 움직이기도 힘들 텐데 생각났을 때 다녀오자. 아, 그러고 보니 아버님 팔순이 몇 년 뒤 아니에요? 아예 팔순 기념으로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 가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죠? 그래, 우리야 너희랑 간다면 어디든 좋지. 근데 우리 늙은이들이랑 같이 여행 다닌다고 괜히 너희만 또 고생하는 거 아니니?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은 거지. 무슨 고생이에요. 그래요, 엄마. 하나도 고생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말 나온 김에 어디 갈지부터 정할까? 맞다, 발리 어때? 내 친구가 효도 여행으로 다녀왔었는데 좋다고 하더라고. 맞아요. 제 친구도 가족여행으로 갔었는데 발리 좋았대요. 그럼 발리로 가요. 자식들 덕분에 여행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하고 남편은 정말 몸만 가면 되는 수준이었어요. 부모님 편하게 모신다고 비행기며 발리 리조트며 최고급으로 준비해준 덕에 편하게 발리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 건강이 나빠진 뒤로 제가 돌보느라 몇 년은 콧바람 한 번 제대로 쐬질 못했어요. 몇 년간 집에서 남편만 돌보다 모처럼 외국에 나왔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관광도 즐기고 큰 숙소를 빌려 손주들 재롱도 보면서 정말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과 이야기도 하고 맥주도 한잔하는데 옆에 있는 남편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니 해외까지 오는 게 무리였나 봅니다. 약이라도 먹이고 쉴 수 있게 해주려는데 막내 아들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시라고 저를 붙잡더군요. 남편도 나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쉬라고 하길래 병간호에서 벗어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억소리를 내며 쓰러진 겁니다. 너무 놀라 아들들을 다 불러 깨웠고 급한 대로 일단 근처의 병원으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따라 같이 병원으로 가려는데 자녀들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병원에는 저희가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숙소에서 쉬고 계세요. 아니야, 네 아버지가 저런데 내가 어떻게 쉬니? 내가 옆에 가서 있어줘야 된다. 그래요, 엄마. 형 말대로 해요. 우리나라 병원도 아니고 엄마도 몸 안 좋으신데 거기 계시면 우리 마음이 안 편해요. 여기서 계시고 저희가 수시로 들를게요. 네? 알았다. 대신 네 아버지 상태 어떤지 자주 알려줘. 혹시라도 깨어나서 나 찾으시면 꼭 연락하고. 눈 떠서 나 안 보이면 화내실 양반이다. 당연하죠. 어머니는 여기서 좀 쉬고 계세요. 아버지 쓰러지시고 놀라셨는지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병원은 저희가 지키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좀 쉬세요. 남편이 그렇게 됐으니 여행이라고 할 수 있었겠어요. 며느리들과 손자들은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고 아들 3명은 병원에 그리고 리조트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병원에 바로 따라가고 싶었지만 애들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제가 가면 누워있는 아버지 챙기랴 저 챙기랴 더 정신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혼자 리조트에 남아 남편 소식을 기다리는데 이틀 3일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한 명도 받지를 않았어요. 그 큰 리조트에 혼자 남아 연락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위독한데 자식들하고는 연락도 안 되고 거기다 한국 땅도 아니니 언어도 통하지 않아 소식 기다리다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홀로 리조트에서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이 위독해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자식들이 짜고 나를 버린 건 아닐까 싶은 겁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남으니 버림받은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가족들에게 버려졌다는 생각에 매일을 울었어요. 그러다 눈도 더 안 좋아졌습니다. 백내장이라 관리를 잘해줘야 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매일을 울며 불며 폐인처럼 지내니 눈이 좋아질 리 없었죠. 흐릿하게 보이던 것마저 안 좋아지면서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형체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나빠졌습니다. 그렇게 반장님이 되어 발리를 헤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저 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앞도 제대로 보이질 않으니 정처 없이 발리를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뭔가에 치인 것 같은데 곧바로 의식을 잃었고 발리에안 병원에서 눈을 떴습니다. 제 앞에는 모르는 여자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어딘가요? 제가 어떻게 여기에 있나요? 어머, 아주머니 이제야 정신이 드세요? 아주머니 교통사고 당하셔서 혼수 상태로 있다가 1년 만에 깨어나신 거예요. 저기,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여기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은 좀 쉬세요. 이 상태로는 한국 못 돌아가요. 크게 사고 났던 거 기억 안 나세요? 몸 다 회복한 다음에 가셔야 돼요. 처음 보는 여자는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저를 구해준 여자분은 발리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마침 제가 교통사고가 난 곳이 한식당 근처였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소리에 나와보니 한국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놀라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어요. 그냥 모른 척 하려다가 거짓골로 의식 잃고 쓰러져 있는 제가 안쓰러워 1년 동안 돌봤다고 하더군요. 혼수 상태로 있어서 제가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면서 대체 어쩌다 이 발리 땅에서 혼자 사고를 당했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가족들하고 여행 왔다 혼자 버려졌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죠. 말을 하면 정말 남편과 아들들이 나를 버리고 간 걸 인정하는 것 같아 아무 말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뒤로 빠르게 회복했고 어느새 퇴원하게 됐습니다. 퇴원해도 한국으로 돌아갈 돈이 없었기에 저를 구해준 분이 운영하시는 한식당에 나가 돈을 벌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혼자 사고가 난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해 준 덕분에 일할 수 있었죠. 시력이 안 좋아 일을 오래 할 수도 없고 또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었지만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날도 식당에 나가 음식 재료 손질하고 있는데 식당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은 쉬시라니까 왜 나오셨어요? 들어가서 쉬면 뭐래요. 이런 거라도 거들어야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몸 괜찮아지셨다고 막무리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건강하게 한국으로 돌아가셔야죠. 그나저나 아주머니는 어떻게 발리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 왔었냐는 식당 주인의 질문에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어 그때 일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한참을 울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게 됐어요. 그럼 아들 3명이 다 그렇게 가서 아직까지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네요. 전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키운 내 새끼들 욕하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늙었나 다 털어놓게 되네요. 잘하셨어요. 그런 일은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죠. 일단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아직 남편분이 발리에 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발리에 꽤 오래 살았거든요. 아는 사람들도 좀 있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를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제가 더 신세 질 수는 없어요. 너무 염치 없어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이 그립기도 했고 또 아주머니 보니까 한국에 있는 우리 언니 같아서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아들들이 아주머니한테 잘했다는 거 보니까 일부러 그런 거 같지는 않고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거기다 사고 나셔서 1년 동안 병원에 계시기도 했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사람들 통해서 알아볼 테니까 맘 편히 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든든하던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국 땅에 홀로 남겨져서 매일을 피눈물 속에 살았는데 도와주겠다는 그 말이 천금을 얻은 것보다 더 귀했어요. 일단 식당 사장님이 사람들을 통해 알아봐 준다고 했으니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저를 버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생겨 제게 연락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들의 소식을 기다린 지 2달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식당 사장님이 찾아와 마음의 준비가 좀 됐느냐고 묻더군요. 아주머니, 마음 약해지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이랑 아들들 소식 찾은 거예요. 우리 남편 살아있대요. 지금 어디 있어요? 아직 이 나라에 있나요? 제 물음에 식당 사장님은 잠시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십 초를 기다리는데 정말 피가 마르는 것 같았어요. 나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했어요.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얼른 말씀해 주세요. 알겠어요.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편분 쓰러지시고 며칠 안 되어서 남편분이랑 아드님들이랑 다 한국 갔다고 들었어요. 아주머니께는 리조트에 남아있으라고 해놓고 다들 한국으로 출국한 모양이에요. 남편분이 쓰러지시고 거의 바로 나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몸이 잠시 휘청였습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어도 제발 아니기를 바랐던 일이었어요. 나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잘 따랐던 아들들이 어떻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타국 땅에 저를 버리고 갈 수 있을까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었어요. 1년 넘게 소식이 끊겼으니 일부러 버리고 간 거다 싶으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내 자식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고개를 내저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저도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서 유감이에요. 생각하던 게 아니기를 바랐는데. 괜찮아요. 제 대신 알아봐 주시느라 힘드셨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죠? 은혜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같은 나라 사람들끼리 다 돕고 사는 거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들 만나러 한국 가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저랑 여기서 사세요. 괜히 가셔서 만나시면 더 상처받으실까봐 그래요.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나도 사장님 고마운 맘 생각하면 여기 남고 싶은데 그래도 가야 해요. 거기가 내 터전이고. 그리고 남편이랑 아들들 얼굴은 봐야겠어요. 얼굴 보고 물어봐야지요. 효도 여행이라고 데려왔으면서 왜 나를 버렸는지. 눈도 잘 안 보여 거의 장님 수준인 나를 어떻게 발리에 버리고 갈 수 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겠어요. 식당 사장님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앉아있으니 한국에서 발리 떠나올 때가 생각나더군요. 남편의 손을 잡고 자식 손자들과 같이 여행할 생각에 들떴던 모습이요. 그때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정말 행복했는데 1년 반 만에 모든 게 바뀌었다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겪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착잡한 마음을 안고 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은 아들들과 며느리들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나를 버리고 간 자식들이라면 연락 안 받을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나 봐요. 아들 셋의 며느리들까지 모두 다 전화를 해봤지만 모두 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더군요. 전화가 되질 않으니 아들들 집으로 찾아가 봤어요. 휴대폰 번호는 바꿨어도 집은 그대로겠지 했는데 아들들 세 놈 다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봐도 어디로 갔는지를 모른대요. 발리에 나를 버리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집까지 이사한 자식들의 치밀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있다면 우리 집을 마음대로 팔지는 못했을 테니 서둘러 우리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을 줄 알았으니까요. 그러나 남편과 제가 살던 집은 없었습니다. 그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고 낯선 건물이 들어서 있더군요. 우리 부부가 살던 집까지 없어지니 희망의 끈이 끊긴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남편도 자식들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 허망하게 주저앉았죠. 멍하니 몇 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문득 남편의 변호사가 떠올랐어요. 30년 전부터 남편 회사 일을 봐주던 사람이라 남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그 변호사에게 연락했었습니다. 그러니 남편이나 자식들의 일을 모를 리 없겠다 싶었어요. 저는 택시를 잡아타고 무작정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그 변호사님이 한달음에 달려나오더군요. 사모님, 정말 사모님 맞으신 거죠? 살아계셨어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분명 발리에서 못 돌아올 거라고 그랬는데. 누가요? 내가 못 돌아온다고 누가 그래요? 남편이요? 아니면 자식들이요?
변호사님도 그 사람들이랑 한패예요? 저기 사모님,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잠깐만 진정하세요. 사모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는지 저도 짐작이 갑니다. 일단 좀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죠. 내가 왜 왔는지 짐작이 간다면서요? 근데 내가 어떻게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겠어요? 우리 남편 어디 있어요? 아들들은요? 변호사님이랑 다 연락하고 있죠? 사모님 정말 사장님 소식 못 들으셨어요? 저는 알고 계실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사장님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변호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저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서 좀 혼란스러웠었는데요. 이건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큰아드님 내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큰애가요? 왜요? 왕래가 크게 없었던 사이라 무슨 일로 왔나 했는데 처음에는 변호사 사무실 잘 되냐고 횡설수설을 하다가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저한테 아버님이 유언장 쓰신 게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정확히는 재산에 대해서요. 그리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외가 와서 하는 말이 너무 이상해서 혹시 몰라 제가 녹음을 좀 해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최 변호사님은 큰아들 내외와 나눈 대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맞았어요. 아들은 남편의 유언장과 그 내용에 대해 집요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변호사님이 어머니에 대해 묻자 급격히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도 계셔야만 유언장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도 모시고 오세요. 꼭 어머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한테만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님도 계셔야 유언장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 없는 양반을 어떻게 데려와요? 일부러 발리에 버리고 온 노인네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에 버리고 오셨다고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말이 헛나왔나 보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님이 남긴 녹음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나를 일부러 발리에 버리고 온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어제 남편의 장례식장에 방문해 그동안 남편이 요양병원에 있었던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저에 대해 묻자 자식들은 발리에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지들 사이에서는 남편 병수발 들기 싫어 도망간 나쁜 년이 됐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저를 버린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아들들은 남편 건강이 안 좋으니 예전부터 유산을 노리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걸림돌이라 발리에 버리고 온 거고 운 좋게 남편도 쓰러졌으니 저를 버리기 더 쉬웠겠죠. 그렇게 저는 발리에 버려지고 남편은 요양병원에 방치되어 1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던 겁니다. 마누라도 없이 아들들에게 버려져 혼자 요양병원에서 죽어간 남편을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더군요. 혼자 외롭게 눈 감았을 남편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고 싶어 장례식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남편도 남편이지만 발리에 버리고 온 줄 알았던 애미가 나타나면 자식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기도 했네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장례 3일차 발이 나기 전 변호사님과 같이 남편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준비한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남편의 상황도 모르고 아들들이랑 짜고 나를 버렸을 거라 생각했던 게 너무나 미안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아들들이 이렇게 저를 버릴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떠나고 제가 버려질 상황까지 예상했기에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겠죠. 그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자기 자식들한테 이렇게 모질 수 있나 싶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 유산을 놓고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다 알고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어느덧 장례식장에 도착했고 제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남편 버리고 도망간 줄만 알았던 부인이 오니 다들 놀란 눈치였죠. 그렇게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조문객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세 아들들 모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남편 발인날 상복 입고 찾아온 제 모습을 보고 놀라 몸이 굳었는지 자식들 모두 제게 아무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다들 뭘 그렇게 굳어 있어? 엄마 얼굴 처음 봐. 어머니? 진짜 어머니 맞아요?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내가 내 남편 장례식장 오는 게 뭐가 잘못됐어? 부인인 내가 와야지. 그럼 누가 와? 그러자 굳은 첫째 아들 대신 막내가 말하더군요. 당연히 엄마가 오셔야죠. 형이 엄마를 너무 오랜만에 봐서 놀라서 그랬나 봐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오실 거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좀 주시죠. 연락? 전화번호도 바꾸고 살던 집도 다 이사 갔으면서 어디로 연락을 해? 내가 발리에서 돌아올까 봐 네 아버지랑 살던 집도 다 팔아버린 거 아니냐? 제가 소리치자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이번엔 둘째도 나서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얼마나 찾았는데요. 아버지도 어머니 많이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얼른 아버지한테 인사부터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하는 척 가식을 떠는 태도를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 끌 것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폭로하기로 결심했네요. 나를 찾아? 니들이 나를 언제 찾았어? 오히려 연락하고 찾아올까 봐 다 숨어버린 거 아니야? 내가 니들 어머니는 맞니? 아버지 재산 뺏길까 봐 그 먼 발리 땅에 나를 버리고 가놓고.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를 언제 버렸다고 이러세요? 어머니 예전부터 편찮으신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놀라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좀 모실게요. 안쪽에서 쉬고 계세요. 제가 모든 사실을 다 알리려고 하자 아들들은 저를 아픈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있다간 발리에서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로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나타나자 아들들은 밖에서 이야기하자며 저희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첫째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테이프를 틀었습니다. 자신이 발리에 어머니는 버리고 왔다는 말이 나오자 손을 저으면서 어머니가 음모를 꾸미는 거라고 몰아붙이더군요. 정말 음모를 꾸민 것들이 누군데 그런 말을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은 20년 전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 내용까지 같이 공개했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한 듯 아들들이 어머니를 버린다면 유산을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말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20년간 간직해왔던 유언장의 비밀이 밝혀지자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멱살을 잡고 거짓말하는 거라며 막 화를 냈어요. 왜 믿어지지 않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산 너네끼리 나눠 먹을 생각하다가 유언장 내용 공개되니까 머리 한 대 맞은 거 같지? 나도 그랬다. 나는 끝까지 너희를 믿었어. 며칠을 연락 없었어도 설마 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간 걸 알고 내 심정이 어땠는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새 아들들은 이제야 정신이 든 건지 갑자기 땅을 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돈 욕심이 앞서서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나도 형들이 시켜서 한 거지. 진짜 엄마를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야, 이 자식아. 네가 먼저 효도관광 발리로 가자고 거기서 어머니 버리고 오자고 우리 꼬셨잖아. 어디서 개수작이야. 나중에는 지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며 주먹다짐하며 싸우는데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 젊은 청춘을 다 바쳐 자식들을 키웠나 싶어 지난 날이 정말 후회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돈 앞에 키워준 엄마마저 버려놓고 이제 와서 제게 사죄해봐야 뭐하겠습니까? 다 본인들이 자초한 일인 것을요. 그렇게 남편 장례식은 아수라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데 이 모든 모습을 하늘에서다 지켜보고 있을 우리 남편은 얼마나 기가 막힐지 그 심정이 이해가 되니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내 청춘을 다 바쳐 아들 셋을 키운 게 아닌데 정말 참담했네요. 그 일을 겪고 나서 한동안 저도 많이 힘들었었어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심한 불면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물론 가끔씩 자식들 생각에 가슴 아플 때도 있긴 하지만요. 아들들이 그렇게 탐을 냈던 남편의 재산은 거의 다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를 버린 사연이 지역신문에도 알려지면서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도 저를 엄마라고 하며 잘 따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떻게 3명 다 돈 앞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요. 키워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아들들, 앞으로는 돈 앞에 사람 버리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여곡절 많았던 제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가슴 아픈 일 없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